1970, 80년대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불황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12년간 학대와 강제 노역을 자행했습니다. 한 5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이불 템포가 밟아버리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은 막 이가 갈립니다. 이가 갈려. 당시 2만 명 이상이 끌려갔고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 명. 하지만 아직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7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오래된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왜 잡혀가야 됐는지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이야기 남찬섭 교수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는 일단은 이게 그 영상으로도 봤지만 7, 80년대 있었던 일이라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형제복지원 사건은 저희 1970년대, 80년대 그 전국 최대 불황인 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했던 반인권 유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1987년에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12년 동안 네.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에서 뭐 사람을 잡아가서 또 강제로 일을 시키고 또 안에서 수용자들 간에 이제 성폭행 같은 것 이런 사건도 벌어졌고 네. 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그곳을 거쳐 나간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7년에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는데 왜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냐. 예. 예. 우리 사회 민주화를 크게 앞당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1987년에 발생했습니다. 예. 박종철 사건의 어떤 의미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우리 사회 관심이 이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형제복지원 사건이 묻힌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인의 죽음과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구나라는 예. 우리의 네. 반성도 필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인된 사망자가 551명이라고 하니까 어느 규모였는지 정말 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이 형제복지원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연구 책임을 맡으셨죠.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제복지원은 원래는 이제 불황인을 수용하는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실제로는 70% 이상 되는 분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 예. 친척, 형제자매, 가족과 살다가 예. 불법적으로 수용이 됐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네. 경찰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 60%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불황인이 아닌 사람을 네. 불법적으로 수용하는데 그 당시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불법적으로 개입이 됐다 그렇게 이제 드러났고요. 네. 그다음에 수용된 상태에서는 뭐 구타, 기압 같은 신체적 학대는 뭐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4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의 성폭행을 당했고 예. 또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수용된 과정에서 네. 그런 가혹 행위를 당해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후유증이 크실 것 후유증이 굉장히 같아요. 큽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해서 예를 들면은 저희 조사 중에서 자살 시도 경험자가 47%나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자살 시도 비율이 2.4%입니다. 20배가 넘는 수치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국민 중에는 3.4%인데 네. 이분들은 45%나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피해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 혹은 뭐 가족들과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네. 끌고 갔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데, 근데 지금 이 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보고서 이 작성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형제복지원 이제 수용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네. 했는데 설문조사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나 심층 면접을 할 때 네. 과거에 또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예. 말씀하셔야 되다 보니까 예. 네. 중간에 이제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조사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요. 네.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예. 저희 연구진들도 대단히 참 고통스럽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께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기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번 조사에서 그 원장이었죠. 박인근 원장이 직접 고문을 했다는 그런 정황하고 증거까지 발견이 됐다고요. 고문의 고문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예. 저희 심층 면접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을 때 그 인터폰 설치 같은 전기 기술자로 일을 하셨는데 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원장실 그분이 이제 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장실도 출입을 했는데 원장실에 가면 수갑이 한 30개 정도 있었고 또 참나무로 만든 몽둥이가 10개 정도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예. 또 어떤 날은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원장실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이런 증언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항을 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대해서는 원장이 직접 사부로 구타를 한다든지 사부로 원장이 직접 구타를 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피해 생존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고통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10대였던 그런 생존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4살에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5년 동안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최승우 씨. 조금 이제 힘이 빠지네요. 힘이 좀 빠지고 좀 어질러지라고 그래요. 물하고 지금 그 소금만 먹고 있으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시작한 국회암 노숙농성. 시금을 전폐하며 절규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려온 또 다른 피해자 한종선 씨. 900일 넘도록 함께 농성을 해왔는데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성폭행이 계속 자행되고 그리고 저 차례가 언젠간 나한테도 온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도 10살 때 그렇게 당했었고 그런 트라우마들이 아직도 존재하죠. 불 끄고 잠도 못 자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놓이자 지난 5일 최승우 씨는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이 퇴장한 상태. 여기 있으면서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아슬아슬해 보이는 최승우 씨를 발견한 김무성 의원. 창문 틈 사이로 그의 사정을 듣는데요. 네, 알았어요. 지금 김무성하고 이채익 의원 나왔다고 지금 나 빨리 부르네. 국회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한종선 씨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황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 이거 이야기가 다 됐다.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거. 날짜는 내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본회의 날짜 본회의가 다음 날짜 잡히는 대로 그 법사위는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데 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서 생존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드디어 응답한 20대 국회. 승우야, 합의 다 봤다.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기로.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기로. 니 아까 약속대로 내려와. 노숙 농성 911일 만에 법안 통과를 약속받은 최승우 씨. 형제복지원 사건이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겁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희. 다시 이러지 마요. 승우 형.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지. 승우 형은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누나 지시 따라라. 사흘간의 고공농성 끝에 땅을 밟은 승우 씨.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후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했고요.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출해낸 그 합의를 쉽사리 뭉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눈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농성장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9일 남은 20대 국회가 약속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어 감춰진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이 과거사법을 해결하기로 화면에서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피해자분들, 특히 화면에서 봤던 두 분들이 좀 오랜 시간 투쟁을 한 것 같네요, 변호사님. 네. 형제복지원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죠. 예. 참상이 많이 보도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공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또 그런 공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건 해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답답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죠. 형제복지원 사건이 피해자 두 분께서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오늘로 915일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노숙농성 과정에서 작년 말에 국회 의사당역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네. 또 23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국회의원회관으로 올라간 거죠. 예. 근데 23일간 이제 죽음을까지 생각하고 단식 농성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그 한교안 대표도 함께 단식 농성을 있었습니다. 네. 타이밍이. 예. 왜냐하면은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관련해 가지고 농성을 했는데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 또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함과 이제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많은 시민들도 관심 주시고 또 이 국회의원들이 또 합의에 이르러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마침 촬영 갔던 날 이렇게 또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그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과거사법에는 그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또 한국 전쟁 전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 네. 그리고 권위정부 시대에 발생했던 인권유린 사건에 네. 대한 조사를 예. 2005년에 그 발족한 과거사위원회가 네.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2010년에 종료가 됐었습니다. 종료될 당시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네.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에는 형제복지원 사건만의 해결을 위한 단일법으로 추진이 되다가 이제 과거사 정리법을 개정해서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조사를 진행하자는 논의가 이제 지금 진행됐고 지금 이제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위원회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것은 본회의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예.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회 어떤 구성 예. 그리고 또 조사 기간 그리고 또 이 조사 대상 범위의 사건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개정돼서 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건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약간 기시감이 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년 전쯤에 당시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584일자) 지금 노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나서의 그 다음은 우리 피해 생존자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검찰총장이 사과했으면 대기더라. 너 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거 사과만 받았으면 너 끝난 거 아니야? 배보상 다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은 막 그렇게 우리 피해 생존자들한테 욕하고 농성장 치하라고 그럴 때 최고 힘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의 저런 반응은 좀 당황스럽네요. 어떤 그 검찰총장이 사과했으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제 책임자들을 좀 찾고 보상이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비난만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그렇진 않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총장 사과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을 것이 같고 예. 또 이 사건의 어떤 문제점을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다만 이 일부 시민들이 네. 이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 같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으셨다는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총장의 사과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냐면은 네. 형제복전 사건의 경우에는 1987년에 세상 네. 밖으로 드러났고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또 법원의 재판조차도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족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당시에 어떤 검찰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형제복전 사건이 조사된 사건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검찰권 남용 사실이 또 확인도 되고 네. 또 당시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비상상고 제도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까 화면에서 봤던 최승우 씨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만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안타깝죠. 예. 특히나 저분이 지금 저분과 한정선 대표 두 분의 어떤 투쟁 때문에 네. 여기 지금의 어떤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두 분의 이제 900일 이상의 농성 때문에 두 분의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네. 지금 최승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위아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네. 이제 본인의 어떤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함께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사과까지 이끌어내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보고서에 박인근 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아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박인근 원장이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예, 박인근 원장은 1929년 전남 신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젊을 때 이제 군 하사관 근무를 했고 하사관 근무 전역 후에는 이제 젊은 시절에 원조 물자를 빼돌리다가 예. 구속된 전력도 있고요. 그 구속 후에 원래 이름이 박성학이었는데 네. 그 구속 후에는 이름을 박인근으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박인근의 장인이 1960년에 부산 감만동 바닷가에 형제육아원이라고 고아원을 설립을 했는데 네. 그 형제육아원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불황아 수용 사업에 손을 댔고요. 그러면서 부산 지역 정치인들하고 친분을 쌓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1975년에는 부산시와 불황인 수용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황인 시설을 키워왔고 그러면서 또 77년에는 부산 그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주지를 네. 헐값에 불화받아가지고 시설을 키워왔고요. 81년과 84년에는 국민포장, 국민훈장도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런 등도 훈장까지 있고. 받았던 예. 인물이군요. 근데 구속이 되긴 했었다고요? 87년에 사건이 네. 나고 나서 구속이 됐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당시 부산시장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 라인에서 네. 네.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런 압력이 들어왔고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고 네. 낮 시간에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짓도 했고 또 구치소를 찾아오는 그 형제복지원 직원들한테는 그 지금 사상구가 지역구인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의원의 예. 부친되는 장성만 의원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등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권에 줄을 댄 노력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이 사람이
원래는 특수강금죄로 이제 구형이 기소가 됐는데 네. 그 특수강금죄가 무죄가 선고가 돼 대법원에서 무죄. 1심에서 10년형이라고 나오는데 예, 무죄가 구형이 된 건가요? 15년이 구형이 됐고 구형이었습니까? 1심에서는 10년이 받았는데 네. 실제로는 89년 7월에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2년 6개월형 횡령 등에 대해서만 받았고요. 그래서 감금죄는 무죄를 받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비상상고가 이제 그 감금죄를 무죄로 한 것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 비상상고 된 것인데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법령을 빠져나갔고요. 예. 그다음에 출소 후에도 예. 형제복지원을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실로암의 집이라고 장애인 네. 시설 하나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예. 레포츠 센터, 온천, 사우나 같은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린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2014년 6월에 예. 법인 해산 명령을 내리는데 네. 법인 해산 명령 내리기 바로 직전에 법인을 적자로 만들어 가지고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 환수도 안 되게 만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 법령을 피해서 재산을 축적을 하고 이런 데 네. 굉장히 수단이 능한 사람인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사망을 한 건가요? 2016년 6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을 적자로 만들어서 처분했다는 거는 그 은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회계를 재산이나 이런 조작해서? 것들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변호사님,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뭐 강제로 사람들 끌고 와서 노역시키고 이래서 한 1,000억 정도를 지금 이 사람이 그 부를 축적했다라는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명백히 있고 범죄 사실이 명백하니까 이거 다 환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돼서 나오는 기사들의 어떤 정확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00억이라는 재산, 물론 얼마간의 어떤 재산을 불법으로 축적한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액수가 1,000억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게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이걸 환수하기 위한 법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우리가 우리 국가에서 배상한 후에 네.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법적으로 회수해 가지고 우리 그 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당시에 박인근 일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의 어떤 재산을 축적했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그 재산이 향후에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피해자들이 정말 삶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절규를 하셨던 게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럼 국가 차원에서 혹은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들면 좋겠는지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뭐 국가나 부산시 차원의 대책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뭐 연구하면서 본 바로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명예회복이고요. 그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네.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공식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뭐 다행히 과거사법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건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 네. 그다음에 이분들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좀 구축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은 분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을 보존하는 기억 보존 공간, 그다음에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기억과 추모의 공간 이런 걸 마련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기준 시점을 1975년으로 잡고 그래서 12년 동안, 87년 동안 그 여러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 60년대, 70년대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피해도 부각돼야 된다. 예. 그리고 형제복지원 외에 그 당시에 30군데가 넘었던 다른 시설의 피해자들의 피해도 관심 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